현대 문명이 범한 8가지 죄악. 콘라트 로렌츠. 7. 전통의 와해. 인류 문화의 발전 과정은 종의 진화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유사점들을 보여준다. 모든 문화 발전의 토대인 전통의 축적은 어떠한 동물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능력, 특히 개념적 사고와 언어 능력에서 비롯된다. 자유자재로 상징을 만드는 이 능력은 개인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전파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획기적인 가능성을 인류에게 열어주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획득 형질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문화의 역사적 발전은 종의 진화보다 수십 배나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한 문화가 체계를 보존하는 새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나 이 지식을 고수하는 방식은 종의 진화 방식과는 다르다. 하지만 보존할 만한 것을 1차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방식, 즉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취사 선택 방식은 종의 진화나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분명히 동일하다. 문화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데 도태 과정은 종의 진화 과정에서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주변 자연 환경을 끊임없이 지배해 나감으로써 선별해 주는 요인들이 가하는 제약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에서는 생물의 종들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다시 말해 그 형태가 체계를 보존하는 능력이나 이전의 능력에서 파생되지 않는 이른바 사치구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렇듯 불필요한 짐을 야생동물보다 더 많이 끌고 다닐 수 있다. 어떤 지식이 전통적이고 신성한 관습이나 습관으로 인정받아 한 문화의 영구적 자산의 대열에 끼이는 데에는 바로 이 도태 과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리지만 분명히 사실이다. 이는 마치 통찰이나 합리적인 탐색을 통한 발명이나 발견이 오랜 시간을 거쳐 전수되는 경우 의례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한 문화의 관습화된 사회적 행동 규범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연구할 경우,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고찰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연구할 경우, 우연히 생겨난 미신에서 유래하는 행동 규범과 참된 통찰과 발명에서 나온 행동 규범을 서로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과장해서 말하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문화적 전통을 통해 전수된 행동 규범도 결국 모두 미신이나 교의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얼핏 보아 인간 문화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저장하는 메커니즘의 구조적 결함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 깊이 성찰해 보면 한번 검증된 것을 보존하려는 극도의 보수성이 바로 문화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유전자에 의한 종의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한 과제가 문화 발전에도 부과되는 것이다. 보존은 그 자체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새 지식의 습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문화의 전통으로부터 전래되는 관습과 풍속 가운데 무엇이 이미 낡고 불필요한 미신이고 무엇이 필수 불가결한 문화재인지를 구분하는 데에는 이 방면의 전문 연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보르네오나 뉴기니의 일부 종족에서 행해지는 사람 사냥과 같이 해로운 영향이 자명해 보이는 행동 규범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규범의 과격한 폐지가 이 문화 집단을 결속하고 있는 사회적 행위 규범 체계에 미칠 반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각 문화의 골격을 이루게 되는데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통찰 없이 어느 한 요소를 임의적으로 제거하는 일은 지극히 위험하다. 오직 합리적으로 파악 가능한 것 또는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만이 인류의 확고한 지식 자산이라는 그릇된 믿음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 과학적으로 계몽된 젊은이들은
그러한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 모든 옛 문화의 전통과 세계 종교의 교리에 담긴 지식과 지혜의 엄청난 자산을 내팽개치고 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국 마찬가지로 해로운 또 다른 오류, 즉 과학이야말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무에서 완전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오류에 빠지고 만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을 통해 인간 유전자를 조작해 인간을 자의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는 생각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문화란 우리가 아직은 만들어낼 수 없는 동물에서와 같이 도태 과정을 통해 습득한 확고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이지 않는 문화적 지식 자산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일이나 만드는 존재로서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일은 우리 문화를 위협하는 유일한 요소도 아니거니와 또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도 않는다. 제 아무리 도의 지나친 계몽이라 할지라도 인습적인 전통에 대해 드러내놓고 적대적인 자세를 취할 이유는 없다. 그러한 계몽이 전통에 대해 취하는 자세는 기껏해야 마치 생물학자가 벼룩은 톱밥에 오줌이 묻어 생겨난다고 우기는 나이든 시골 아주머니를 상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재의 젊은 세대의 대부분이 그들의 부모 세대를 대하는 자세에는 기고만장한 경멸감이 어려 있고 관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현 젊은 세대의 혁명은 증오감, 즉 온갖 증오감 중 가장 극복하기 힘들고 가장 위험한 민족적 증오감과 아주 유사한 감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달리 말해 반항하는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해 한 문화 집단이나 인종 집단이 다른 적대적인 타 집단을 상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사에서 독립적인 인종 집단들이 서로 상이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계통 발생사에서 아종, 종, 속이 거치는 발전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에릭슨이었다. 그는 가상적 종 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크고 작은 문화 단위들을 자체 내에 결속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문화 단위들에 대해 배타적인 작용을 하는 문화사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행위의 관습과 규범을 말한다. 일정한 종류의 행동 방식, 어떤 특정 집단의 사투리, 옷 입는 방식 등등은 한 공동체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이 상징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과 유사하게 애호받고 비호받고 있다. 내가 196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미 다룬 바 있듯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상징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태도는 여타의 모든 문화 단위의 상징을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수반하게 한다. 두 인종 집단의 독자적인 발전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차이를 근거로 동물계에서 형질상의 차이들로부터 유추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인종 집단이나 동물계에서는 널리 분포되고 비교적 규모가 큰 단위에서 나타나는 형질들이 더 오래된 것이라고 상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 다른 집단들과 확실할 정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모든 문화적 집단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을 완전한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스스로 특수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아주 많은 토착어에서 자신의 부족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다름 아닌 인간이다. 이로써 이웃 부족민을 죽이는 행위는 단순한 일이 되고 살인의 의미와 멀어지게 된다. 가상적 종 형성이 몰고 오는 이러한 결과는 극도로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결과를 통해 한 종의 구성원을 죽이는 데 느끼는 심리적 억제력이 크게 제거되는 반면 종 구성원에 의해 오직 이 종 구성원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종 내적인 공격 심리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에 대한 분노심을 갖는데
이는 오직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지 제 아무리 사악한 맹수라 할지라도 동물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감정은 아닌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저없이 그들을 향해 총을 쏜다. 이러한 견해를 부추기는 것이 전쟁을 선동하는 모든 이들의 정평이 있는 기법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낯선 가상적 종으로 다루기 시작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이다. 이 점은 여러 가지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인종 집단들은 보란듯이 서로 상이한 복장을 하거나 복장을 임시적으로 새롭게 개발한다. 중부 유럽에서 그 지역 특유의 농민복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오직 헝가리에서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인접하고 있는 지역 도처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긍지를 가지고 이 복장을 하는데 다른 인종 집단의 구성원들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반항하는 젊은 층의 많은 자생적 집단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인데 놀라운 점은 이들이 군사적인 것이라면 모두 철저히 거부한다고 하면서도 유니폼화의 욕구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비트족, 테디보이족, 록족, 모드족, 로커족, 히피족, 브랑아족 등과 같이 여러 상이한 소집단들은 전문가의 눈에는 그들의 복장만 보아도 마치 오스트리아 황제의 친위대의 경우처럼 확연히 구분된다. 반항하는 젊은이들은 관습과 풍속에서 부모 세대와 가능한 한 첨예하게 거리를 유지하려 하며 부모 세대의 전례적인 형태를 단순히 무시한다기보다는 지극히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신경 써 이를 정반대로 뒤집으려고 한다. 이를테면 성적 능력이 일반적으로 저하된 층에서 성적 탐닉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빈대학에서 일어난 것처럼 반항하는 대학생들이 공개적인 곳에서 방류하거나 배변하는 일도 부모들의 금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렬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놀랍고 기이하기조차 한 행동 방식들의 동기에 대해서 해당 젊은이들은 완전히 무지의 상태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신을 온갖 방식으로 때로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사이비 논거로 합리화하고 있다. 즉 그들은 가난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 대한 부유한 자기 부모들의 무감각이나 베트남 전쟁 그리고 사회 전반의 기득권층에 대해 항의하면서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억압에 대해선 신기할 정도로 거의 항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공격은 모든 기성세대 사람들에게 그것도 이들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상당히 무차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극좌파 교수들이나 우파 성향의 교수들은 별 차이 없이 이들 극좌파 학생들로부터 거의 동일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다니엘 콘 벤디트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성향의 학생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미국 CIA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들의 공격은 마르쿠제가 자신들과는 다른 정치 성향에 속한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오직 다른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에서 유발되었던 것이다. 기성세대는 이들의 이른바 저항을 있는 그대로 즉 증오에 가득 찬 선전포고와 모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해의 태도는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깊은 통찰이 없고 감정적이다. 따라서 이미 말한 바 있듯이 여러 인종 집단들의 증오, 다시 말해 민족 증오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증오가 급격하고도 위험하게 확산되고 있다. 숙련된 동물행동학자인 나마저도 유복한 공산주의자 콘 벤디트가 입고 있는 멋진 푸른 셔츠를 보면 분노심이 유발하는 것을 참기 어려운데
이들의 얼굴 표정만 보고 있어도 이러한 효과는 그들이 바라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모두가 서로 간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만다. 나는 1963년에 쓴 공격 심리에 관한 책과 1968년과 1969년에 발표한 두 논문에서 이미 세대 갈등의 동물 행동학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 논한 바 있어서 이 글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만 한정해서 말하고자 한다. 인간에게 사춘기 발전 과정상의 장애는 인간 삶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집안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이 전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이상과 자신이 가입해서 입지점으로 삼을 새로운 집단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좋은 일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소망이 이 젊은이들에게는 그 대상의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기간에는 전승된 낡은 것들이 지루하게 보이고 새로운 것이라면 모두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 현상을 생리학적으로 새것 편해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발전 과정이 종의 보존에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 가치로 인해 그것은 인간 행동 방식의 계통 발생적 프로그램에 삽입되었다. 그 기능은 문화적인 행동 규범에 경색된 전통의 몇 가지 적응 능력을 부여하는 데 있는데 이 점에서 그것은 이를테면 성장하기 위해 이미 경화된 껍질을 떼어내는 개의 탈각 현상과 비교될 수 있다. 모든 견고한 구조물들이 그러하듯이 문화 전통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지지 기능은 일정 부분 자유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모든 구조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체와 신축 사이에는 불안정하고 무방비한 기간이 있게 마련이므로 개조를 위해 필요한 해체는 일정한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다. 껍질을 벗는 개와 사춘기 인간도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상적인 경우 생리학적인 새것 편해증 기간이 지나면 옛것에 대한 애착이 되살아난다. 이것은 아주 점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아버지의 견해를 18세 때보다 60세 때 훨씬 더 높이 평가하게 된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알렉산더 미철리히는 이러한 현상을 적절하게도 늦은 복종이라고 부르고 있다. 생리학적인 새것 편해증과 늦은 복종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데 그 능력은 전승된 문화에 담겨 있는 새로운 발전에 장애가 되는 낡은 요소들을 제거하고 본질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구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체계의 기능은 아주 많은 내외적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쉽게 장애를 받을 수 있다. 환경 요소에 기인하거나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길 수 있는 발전 장애는 발생 시점에 따라 아주 다양한 결과를 초래한다. 초기의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버릴 경우 항구적인 부모 의존 현상이나 기성세대의 전통에 완전히 빠져들고 마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동년배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종종 특수아가 된다. 생리학적이 아닌 이유로 색업 편해증 단계에 머물러 버리면 전형적인 예로서 이미 오래전에 죽은 부모에 대한 집요한 원한을 품게 되기도 하며 결국 마찬가지로 문제아가 된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정신분석 학자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대 간의 증오와 갈등을 초래하는 장애들은 또 다른 원인들에 기인하며 그것들은 사실 두 가지이다. 그 가운데 첫째는 전승된 문화적 유산이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가 세대에 따라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행동 규범들을 변화시키는 폭이 아주 경미했다. 따라서 토마스 만이 뛰어난 심리소설 요셉과 형제들에서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과 아버지의 개성을 서로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는 동일화의 가장 완벽한 형태를 나타낸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대 문화에 강요하는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해 한 세대의 문화유산 중 아주 상당한 부분이 비판적인 젊은 세대에게는 진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 생각에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82쪽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인간이 새 문화를 자의적이고 합목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은 결국 창조적으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부모 세대의 문화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최상이라는 전혀 제정신이 아닌 발상을 낳는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크로마뇽인 이전 시대에서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부모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날로 발전해 가는 과학기술화의 여파로 가족 구조가 겪는 변화는 완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접촉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유아 시절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날에는 어머니가 자신의 전 시간을 어린아이에게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르네 스피츠가 말한 바 있는 이른바 병실 입원 현상이 생겨난다. 그 최악의 징후는 인간적인 접촉 능력이 심각하게 혹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영향은 이미 25쪽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인간에 대한 동정심 발현의 장애 현상과 더불어 위험한 방식으로 축적되어 나간다. 좀 더 나이가 들어 소년기가 되면 모범적인 아버지 상이 상실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날에는 농업과 수공업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년이 자신의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거의 없고 심지어 직접 아버지 일을 돕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우월성을 인상적으로 경험할 기회는 더더욱 드물다. 현대의 핵가족에는 위계 질서 구조도 없는데 이전의 어른은 이런 위계 구조 속에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위상을 지녔다. 5세 소년은 40세 아버지의 우월성을 직접적으로 보고 가늠할 기회가 없지만 10세 소년이 지닌 힘을 직접 보고는 강한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 이 소년은 10세 소년이 15세 형에게 보이는 존경심을 이해하며 어른의 정신적 우월성을 인정할 정도로 성장한 15세 소년이 어른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직감적으로 적절한 결론을 추론해낸다. 위계 질서상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 애정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누구나 소년기에 자신이 우러러보면서 확실히 복종한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한 위상에 있거나 하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으면 사랑했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보다 4살 많았고 우리의 확고한 골목 대장으로서 10세 내지 16세 또래의 동네 아이들 패거리를 어마하지만 정의롭게 이끈 친구 엠마 누엘 라로세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으며 대담한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게 느낀 감정이 애정이었음을 아직도 분명히 기억한다. 이러한 감정은 후에 내가 매우 존경하는 나이가 더 많은 친구나 스승에 대해 품었던 감정과 질적인 면에서 분명 동일하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자연적인 위계 질서를 모든 따뜻한 감정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사회비 민주주의의 교의가 범하는 가장 큰 범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위계 질서 없이는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결합시켜주는 인간 사랑의 가장 자연적인 형태가 존재할 수 없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미 잘 알려진 비좌절 교육에 의해 불행한 노이로제 환자가 되었다. 내가 이미 언급한 글들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위계 질서가 없는 집단에 속한 아이가 오히려 비자연적인 상황에서 성장한다. 이 아이는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자신의 고유하며 본능적인 노력을 억제할 수 없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부모를
괴롭히게 되는데 결국 집단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어도 만족스러운 기분을 가질 수 없다. 비교적 강력한 상관이 없다면 이 아이는 철저히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비좌절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아이가 흥분한 상태에서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쓰는 말로 뺨따기를 얻어맞기 위해 부모에게 도전하려 해도 본능적으로 기대하고 잠재의식적으로 바라기조차 하는 역공을 맞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농고를 드는 부드러운 고무벽에 부딪힐 뿐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자신을 비굴한 약골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에게서 행동 규범을 본받으려 하지도 않고 또 그러한 사람이 존경하는 것을 문화 가치로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오직 우리가 한 사람을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사랑하고 동시에 그를 우러러 볼 때만이 그가 지닌 문화 전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아버지의 상이 오늘날 성장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명백히 결여되어 있다. 아버지 자신은 흔히 이러한 역할을 맡기에 역부족이고 학교와 대학의 거대화는 존경받는 선생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지성적인 젊은이들의 경우 부모들의 문화를 거부하는 데에는 이러한 순수 동물 행동학적인 이유 말고 진정으로 윤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있다. 대중화, 자연의 황폐화, 가치를 도외시하고 금전욕에 물든 인간들 스스로와의 경쟁, 소름 끼치는 감정의 천박화, 그리고 세뇌를 통한 우민화 등등이 만연해 있는 현대의 서구 문화를 보면 본받을 가치가 없는 것들이 우선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우리 문화 속에 내재해 있는 깊은 진리와 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젊은이들은 모든 기득권층에 선전포고할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사실상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항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진정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행동하고 있는 자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상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실제로 공개적인 논쟁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무의식적이지만 동물 행동학적인 동인에 의해 유발되고 있음이 아주 명백하며 그 가운데 인종적인 증오가 최우선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신중하고 합리적인 동기에서 행동하는 젊은이들은 비교적 덜 폭력적이어서 반항의 외면적 모습은 주로 노이로제적 퇴행 증상의 조짐이 지배적이다. 이성적인 젊은이들은 신의를 지킨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자들과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게 분명하다. 나는 대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그들의 반항에 대한 외면적 모습만 가지고 흔히 추론될 수 있는 바와는 달리 그들 가운데 이성적인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인상을 받는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고찰에서 이성적인 고려가 그들 속에 실제로 은폐되어 있는 공격 심리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근원적 힘보다는 동인으로서 훨씬 약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부모들의 전통을 모조리 폐기하는 일이 젊은이 자신들에게 가져올 결과를 잊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러한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다. 생리학적인 색업 편애증의 단계에서 사춘기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 인종적 집단에 속해 공격적인 집단 행동에 참여할 욕구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욕구는 계통 발생적으로 프로그램화된 다른 성격의 충동, 즉 식욕이나 성욕만큼이나 강하다. 이 욕구는 식욕이나 성욕처럼 통찰이나 학습 과정을 통해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일만 가능할 뿐 전체적으로 이성의 지배를 받거나 억제될 수 없다. 설령 이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노이로제의 위험은 시시각각 상존한다. 그런데 개체 발생의 단계에서 정상적인, 다시 말해서 문화 체계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현상은 이미 말한 바 있듯이 한 인종 집단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이상을 위해 헌신하면서 서로 뭉치고 부모 세대와 문화 자산 전부를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정통적인 행동 규범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이다. 젊은이는 기성 문화의 젊은 집단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기 마련이다. 인간이 오직 문화 속에서 그리고 문화하고만 완전히 만족스러운 동일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은 천성적으로 문화적 존재인 인간의 본질 속에 있다. 인간에게 이러한 일이 앞서 말한 바 있는 장애 때문에 불가능해지면 인간은 동일화와 집단 소속화 욕구를 성욕이 충족되지 않을 때 하는 것처럼 대리 대상에게서 충족한다. 정체된 충동이 전혀 적절치 않는 대상을 만나 무분별하게 분출되는 현상은 본능 연구가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 현상은 집단에 소속하고자 갈망하는 젊은이들이 흔히 대상을 선택할 때보다 더 인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집단에 소속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무런 집단이라도 소속하는 것이 더 나은 셈이다. 심지어 가장 비참한 집단인 마약 중독자 집단이라도 상관없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아리스티드 에서는 제5장에서 다룬 바 있는 지루함과 더불어 특히 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더 많은 청소년들을 마약 중독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이 소속할 수 있는 집단이 없을 때 구미에 맞게 재단된 새 집단을 조직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유명한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적절히 묘사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로 구성된 준범죄 조직 혹은 완전한 범죄 조직은 인종 집단에서 계통 발생적으로 주어진 프로그램을 단순 명료한 도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이 범죄 조직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건전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전승된 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뮤지컬에서 묘사되듯이 두 조직이 동시에 형성되는 데에는 주로 집단적인 공격 심리에 걸맞는 대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영국의 록스 앤드 모즈가 아직도 존재한다면 전형적인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 공격적인 이중 집단은 예를 들어 무방비 상태의 노인들을 구타하는 일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함부르크의 로커보다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 감정적인 흥분은 이성적인 행동을 가로막는다. 시상하부가 피질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민족 증오로 잘 알려진 집단적인 인종 증오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우리는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에게 품고 있는 증오가 이와 동일한 근원에서 파생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증오는 항상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소식을 조작해 정반대의 내용으로 바꿔 버림으로써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 반항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의 파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말로 충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런 우리의 행동을 기존 체제를 지키려는 가증스러운 강교한 시도로 해석할 것이 뻔하다. 증오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리석게 만든다. 우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요긴한 도움을 주는 일은 어렵다. 문화 발전에서 생겨난 것은 계통 발생의 역사에서 형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필수 불가결하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들을 깨우쳐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문화는 촛불을 끄듯 단순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주지시키는 일도 어려울 것이다.